네, 자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또 준비하거나 대비하실 때 막연하게 걱정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상속 증여 문제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상속 증여를 할 수 있을지, 또 자산을 줄이지 않으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문가와 함께 오늘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미리 준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금융 상품들도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 자산 증식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고 상속 증여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해법을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과 증여 문제를 사례와 숫자로 쉽게 풀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입니다. 세무닥터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이트 텍스의 고혁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초구에서 기업 컨설팅으로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인사이트 텍스 고혁범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고혁범 세무사님과 함께 하겠고요. 또 한 분 소개해드려야 될 텐데 세무회계 도원의 김도일 대표 세무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산을 온전히 지켜드릴 세무회계 도원의 대표 세무사 김도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세무닥터 두 분과 함께 상속 증여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이야기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법을 찾아볼지 오늘도 시청자분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실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저와 저희 아버지 둘 다 절세나 자산 증식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사연을 보내보는데요. 상속을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은지, 또 증여세는 어떻게 해야 슬기롭게 절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절세 관련 전략도 다시 짜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자, 첫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어떻게 하면 자산을 늘리고 또 세금을 아끼면서 자산을 증식할 수 있을지, 미리 30대이신데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자, 일단은 고혁범 세무사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세라는 것을 굉장히 큰 자산가들이나 준비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들 준비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상속세는 어떤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상속세는 일단 모든 분들에게 과세되는 세금은 아닙니다. 네네. 2024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서울 권역에서 연간 사망자 수는 5만 명에 비해서 실제 상속세 신고한 건수는 7천 건에 불과합니다. 즉 대부분의 서울 권역의 시민들은 실제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 이유를 제가 이제 두 가지 틀의 측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상속 재산이 어떻게 통산하여 계산되는지, 두 번째는 그런 통산된 금액에 의해서 상속세가 왜 과세되지 않은지. 먼저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산과 채무, 그리고 사전에 증여했던 재산을 모두 통산한 금액을 바로 상속재산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러나 이 상속재산 전체를 그대로 과세하게 돼버리면은 남아있는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또 부가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세법은 기본 공제와 배우자 공제 또는 장애인 공제 등을 두고 있습니다. 즉, 상속 재산을 가족 구성원에게 적정하게 분산하여 이전하게 되는 경우 공제 제도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이거나 또는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상속 재산이 있더라도 공제를 적용하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사례가 굉장히 많으며 결과적으로 전체 사망자 대비 상속세 신고 비율이 실제로 낮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상속세의 개념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상속세를 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는 건 아니고 해당 조건이 있는 것은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그러면은 아까 상속 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속 재산에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건 그냥 현금, 예금 아니면 부동산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이거 말고도 포함되는 항목들이 있나요? 네, 세법에서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매우 넓게 잡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는 다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하고요. 네.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재산이거든요. 네.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보유하고 계셨던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 외에도 요즘에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입니다. 건물, 토지, 아파트, 다세대 빌라 이런 것들은 다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고요. 분양권, 입주권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재산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이런 것들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직접적으로 상속 재산을 물려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인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적인 상속 재산이랑 동일하게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현금, 예금, 부동산 말고도 포함되는 것들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 자, 그럼 이걸 고혁범 세무사님과 얘기를 나눠볼 텐데, 그러면 이 상속세 관련해서 대비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나 일반적인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실수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요? 일반인 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전문가들도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네네. 일단은 실제 현장에서 다루다 보면은 많은 사례들이 다양하게 있겠죠. 네네. 하지만 세무서가 특히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것들이 두 가지 요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나중에 큰 추징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나중에 신고할 때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배우자 공제입니다. 배우자 공제.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될 수 있는 매우 큰 공제 항목입니다. 따라서 본인들의 재산들이 30억 원이 이하인 경우는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공제를 실제로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다 해주진 않는 거거든요. 네. 바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분할이 되지 않았다면 미분할 신고서, 그리고 등기까지 완료를 완벽하게 해내야만 이 절차를 충족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 만약에 이제 상속인들에게 신고했던 재산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 재산들을 포함해서 신고하지 않았던 건들입니다. 세무서는 상속 재산이 피상속인이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뿐 아니라 10년 이내에 이전된 자산까지 모두 추적해서 실제 상속 재산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의 경우 과거 증여 당시 증여세를 이미 납부한 재산일지라 하더라도 상속 단계에서 다시 합산해서 정상 과세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 뒤늦게 과세되는 사례가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신고 과정에서는 단순히 명의로 남은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최근 10년간 금융 흐름과 자산의 등기 이전 내역까지 꼼꼼히 점검해서 안전하게 신고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고혁범 세무사님께서 10년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간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같은데, 김도일 세무사님, 그러면 이 사전증여 10년 규칙이라는 게 정확히 어떻게 우리가 산정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전증여 10년 같은 경우에는 네. 쉽게 말해 소급 적용 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과거 10년 동안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다 다시 가져와서 상속세 계산할 때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만약 돌아가시기 전에 직전에 뭐 재산을 다 자녀들한테 넘겨준 경우에는 상속 재산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상속세를 한 번에 납부하시는 분들과는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좀 넣어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납세자분들이 꼭 한 가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누가 증여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 기간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녀나 배우자 같은 일반적인 상속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10년 동안의 증여 재산이 합산이 되는데 뭐 이제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5년치만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재산 정리가 조금 안 돼 계셨다. 그래서 이제 좀 상속을 준비해야겠다라고 하실 때에는 이제 합산을 피하기 위해서 뭐 며느리나 사위 그리고 손주들한테도 재산을 일부 좀 증여를 해주시는 것도 상속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질문해 주시는 게 그럼 네네. 과거에 내가 냈던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그렇죠. 하시게 되는데 요거는 당연히 상속세 계산할 때는 차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는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10년 규칙도 확인을 해봤고, 아니면은 뭐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에게 또 잘 활용을 하면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팁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고혁범 세무사님께 질문 드리는데,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이것도 어쨌든 절세 효과가 있다라고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절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절세 효과를 이제 다루기 위해서는 네. 그 나중과 이제 현재 시점과의 그 증여 시점의 그 차익을 다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공제를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 또는 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네. 이 내용은 사실이고 매우 중요한 절세 전략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네. 이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 한도이며 더 중요한 점은 이 한도를 이 10년마다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면세 한도는 단발성이 아니라 10년을 주기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증여를 빨리 시작할수록 절세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현재 시점에서 2천만 원을 증여하고 10년이 다시 2천만 원, 또 10년 뒤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활용하게 되면은 증여세 없이 상당한 금액을 미리 이전하게 돼버릴 수 있고 자금 출처 또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의뢰인 분들은 상담할 때 단순히 증여할 것인지 또는 말 것인지가 아니라 증여 타이밍과 자산 선택까지 함께 설계해 드릴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가치가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장 주식이라든지 네네. 또는 이제 부동산, 주택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저평가 구간에 있는 현재 시점이 가장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증여하는 방식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증여 당시의 평가 금액이 가장 낮게 잡힌 시점에서 증여하기 때문에 100% 시세 차익은 자녀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그 부분만큼은 증여세를 또는 납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정리하자면은 증여는 빨리 시작할수록 그리고 자산 가격이 가장 낮을 때 전략적으로 실행할수록 절세 효과는 극대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참고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증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10년 주기로 2천만 원씩을 계속 뭐 과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으니까 뭐 자산이 좀 있고 내가 세금을 아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 또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가장 또 저평가되어 있을 때 이 증여를 하는 게 또 나중에 시세 차익을 생각하면 이중절세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잘 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부모가 또 이제 이렇게 현금이나 자산을 증여하는 것도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 뭐 주택 같은 경우에도 증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부모가 만약에 자녀들에게 주택을 증여하게 되면 취득세는 어떻게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취득세율 같은 경우에는 3.5%를 네네. 적용이 되고요. 뭐 지방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뭐 4% 정도의 세금을 이제 취득 등기 과정에서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뭐 당연히 그 과정에서 뭐 채권이나 뭐 법무사 비용 이런 것들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청자분들께서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네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내가 2주택자이시고 그다음에 공시지가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자녀한테 주고 싶은데 그게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다. 그러면은 취득세율이 3.5%가 아니라 12%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게 뭐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 다 붙으면은 최대 13.4%까지 나오기 때문에 뭐 증여세만큼이나 취득세 또한 뭐 무지막지하게 불어날 수가 그렇네요.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보통 우리가 유상으로 매매로 그냥 주택을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사람, 매수자 입장에서 주택 수를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증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부모님, 즉 증여해 주시는 사람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중과세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예전에는 뭐 기준시가로 그냥 세율 곱해가지고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지만 네. 이게 개정된 지가 조금 됐습니다. 23년도에 개정이 됐고요. 요거는 시가 인정액, 즉 뭐 감정평가액 같은 시가를 위주로 그렇게 신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예상한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시가 아까 말씀해 주셨고 어쨌든 평가가 낮아져 있을 때 증여를 하는 게 좋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 고액보험세무사님 증여할 때 그럼 시가 평가는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시가평가, 상속세법이나 또는 증여세법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시가는 단순히 이제 누군가의 주장이나 기대값이 아닌 그렇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실제로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을 말하는데요. 사실 이런 시가가 내가 부동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는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네네. 따라서 이거에 준하는 가격을 할 수 있게끔 활용하는 방법이 저희가 이제 설명드릴 감정평가액 또는 공매, 경매가액 또는 수용가액 또는 기준시가가 5% 가액 안에 있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 사례 가액입니다. 이러한 금액들이 시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한다고 판단된다고 하면은 국세청에서는 이를 시가로 인정받아서 상속세, 증여세 계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요건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평가 기간 내에 자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증여 시점 또는 상속 시점의 전후 6개월 내에 평가 가액이어야 할 것이고요. 네. 증여세 같은 경우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거래 또는 감정가액이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벗어난 자료는 세법상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절세 전략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평가 기간 내에서 어떤 시세가 형성될지, 가격 흐름이 어떤지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락하는 반복하는 시기라면 상속이나 증여 시점을 조금만 조정해도 과세 표준이 수천만 원에서 또는 수억 원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최근 실적이나 투자 가치가 아니라 네. 그 해당 자산의 순자산 가치 또는 순손익 가치에 따라서 이제 조정되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시점에 만약에 저희가 시점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감정평가 활용 여부 또는 유사 사례의 매매 시점 여부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하셔서 타이밍을 정확하게 전략을 하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가 평가를 하는 방법까지 한번 분류별로, 섹터별로 확인을 해봤고요. 그러면 김도일 세무사님, 그러면 만약에 이제 아까 부동산 이야기도 저희가 했으니까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 네. 뭐 예를 들면 2채 정도 가지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걸 자녀한테 증여를 해주려고 하는 상황이면 물려주려고 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집을 먼저 해줘야 되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네. 가격의 차이든 뭐 네. 이런 시기의 차이든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이게 사실 가족의 상황이라든지 뭐 어디에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지에 그쵸, 따라 예. 너무 다르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뭐 제가 뭐 두 가지 관점을 한번 말씀을 네네네.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자녀의 관점인데요. 자녀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세 차익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집을 가져가는 게 맞겠죠.
근데 사실 이게 세금적으로도 확실히 유리한 게 만약에 주택을 증여를 받고 10년 이내 상속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아까 세무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오롯이 자녀가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속세도 줄이고 증여세도 줄이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상속세 계산할 때 합산될 때는 돌아가신 시점의 그 시가가 아니라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를 그대로 상속세 계산할 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절세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자녀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 특히나 증여취득세 중과세 같은 경우에는 13.4% 이렇게 뭐 불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충분히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네. 부모의 관점입니다. 네네. 부모님 입장에서는 보통 집을 두 채 가지고 계시면 한 채는 뭐 20년, 30년 이렇게 오래 보유하고 계셨을 거고요. 한 채는 이제 뭐 투자 목적으로 하나 가지고 계실 텐데 사실 시세 차익이 크면 클수록 양도세 부담이 너무 들거든요. 그러면은 뭐 작은 이런 투자 목적의 주택을 자녀한테 일부 증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러면은 두 개의 주택에서 한 개의 주택으로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통해서 양도세를 확실히 절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양도세가 많이 나올 집 이거를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시세 차익이 좀 높아지고 투자 가치가 좀 있을 것 같다. 그거는 이제 자녀한테 물려주시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어쨌든 뭐 부모님의 입장과 그걸 만약에 증여받는 자녀분들의 입장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건 같긴 한데 뭐 부모님과 자녀분들이 잘 상의를 하셔야겠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의 판단을 마지막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혁범 세무사님께 또 이야기 나눠볼 텐데 그러면은 상속세까지로 이제 넘어가서 생전에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준비를 해놔야 상속세 부담을 확실하게 좀 줄일 수 있을까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상속세를 일단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 재산을 미리 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네. 것입니다. 따라서 가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자녀에게 사업을 미리 증여할 수 있는 가업 주식 증여 특례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게 돼버리면은 최대 10억 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네네. 또한 그 가치가 10억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단일 세율이 10%만 부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최고 세율이 50%보다 낮은 세율로 우리 부모님이 갖고 있는 가업을 자녀에게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네. 이 제도만으로는 절세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단계까지 있는 가업 상속 공제까지 적용을 해야만이 완성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업 상속 공제는 상속 시점에 가업을 일정 기간 또는 계속 유지해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업 주식 증여 특례를 적용하기 전에 상속 시점까지 이 가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제도를 가업을 계속 이어나갈 때 자녀에게 가업을 이전하는 경우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가업을 활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매우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도일 세무사님께도 이 기업승계 막 이쪽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기업승계 상속 공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걸 적용받는 게 쉽지는 않은 건가요? 어떨까요? 현장에서는. 이게 혜택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네네. 지켜야 되는 요건이나 사유 관리가 정말 많이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사전에 전문가들과 검토를 하나하나 받아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가업 상속 공제 같은 경우에는 최소 300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네. 공제가 가능한 아주 혜택이 큰 제도인 만큼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뭐 크게 세 가지 요건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가업 요건이 있습니다. 가업 같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을 하셨어야 되고요.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해당해야 되고 매출액 규모라든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업종 요건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피상속인 요건도 있습니다. 피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특수관계인과 그 피상속인이 함께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40%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지분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로서도 이제 피상속인이 계속 일정 기간 근무를 하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상속인 요건도 갖추셔야 됩니다.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18세 이상 성인으로서 상속 개시 전에 꼭 2년 이상 가업에 종사를 해주셨어야 되고요. 신고 기한까지는 임원으로 취임, 그리고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는 꼭 대표이사로 취임을 해주셔야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년의 사후관리 규정이 있는데요. 이 사후관리 같은 경우에는 뭐 지분이 낮아진다든지 근로자 수가 줄어든다든지 뭐 일정 기간 사업에 꼭 종사를 한다든지 이런 엄격한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필히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이 공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공제 요건에 위반이 되거나 사후관리를 위반하게 된다면 이 가산세 같은 경우에도 뭐 10%에서 뭐 납부지원 가산세까지 붙으면 매년 10%씩 또 붙을 수가 있는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고육범 세무사님, 이 상속 개시 2년 내 재산 변동은 그럼 자동적으로 조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이건 어떤가요? 상속 개시 2년 이내 재산 변동 내역이 네. 모두 자동으로 조사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금액이 이상 이동하게 돼버리면은 세법상 추정 상속 재산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명하지 못한 인출 금액이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청이 이를 사실상 다른 사람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아서 상속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계좌에서 큰 금액이 출금되었는데 사용처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증여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자동으로 편입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병원비, 요양비, 간병비 등 정당한 지출을 상속인이 대신 인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인출한 금액이 불특정하지 않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영수증, 진료비, 납부 확인서 등을 반드시 갖추기 바랍니다. 네. 그럼 김도일 세무사님, 사업체 상속 이게 어쨌든 뭐 조건은 매우 까다롭지만 또 상속을 할 때 또 가장 유리한 케이스이긴 하잖아요. 이걸 사업체 상속을 만약에 내가 좀 준비해야겠다 할 때 가장 좀 주의해야 될 세금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뭐 일단은 개인 사업체나 법인이냐 뭐 요걸로 좀 나눠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네네. 같은데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운영했을 때의 그 자산과 부채, 뭐 예를 들어서 공장을 운영하셨다 하면은 뭐 토지, 건물, 그 위에 기계 장치들까지 다 개인 명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 다 상속세 신고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가장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뭐 예상치 못하게 뭐 직원 퇴직금 같은 것들이 채무로 또 공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세무대리인이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시는지 좀 이제 상속인분들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누락하시는 부분이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다 보니까 이거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좀 누락을 하시거든요. 상속세 신고 기한이랑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도 마련이 돼 있으니까 꼭 아버님이나 어머님의 개인 소득세 신고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법인으로 이제 상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개인이랑은 다르게 자산 부채가 이전이 되는 게 아니고요. 법인의 주식이 이전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보통 운영하시는 법인들이 상장 법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비상장 법인이니까 거래가 없으니 법에서 정한 일정한 계산 방식에 따라서 주식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자산 부채 가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과거 직전 3년간의 법인의 그런 수익성까지도 그 주식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속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주식 가치를 어떻게 좀 낮춰볼 수 있을까? 요거를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사업체 상속할 때는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고육범 세무사님께 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유류분 반환 청구도 사실 이거 어려워하시고 복잡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 유류분 반환 청구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요? 네, 유류분 제도는 사실상 이제 상속인들이 다툼이 일어나서 이제 발생한 네. 거긴 한데요. 이 제도는 사실상 생전 증여자의 자신의 전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유언의 자유와 그리고 법정 상속인들에게는 생존권 또 최소한의 상속 몫을 보장해야 하려는 가족의 생활 안정 두 가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법적인 측면에서는 만약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패소한 경우 사전에 납부했던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유류분 제도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상속인들이
이전에 받았던 징여라든지 상속인 물건들이 변동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상속세는 사실상 총세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어떤 일부 상속인이 먼저 납부한 상속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먼저 받은 상속세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받아내라라고 하는 유권 해석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징여해서 징여받았던 상속 재산들은 소급하여서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정 청구를 통해서 국세청에 징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권리자는 재산을 환가해서 금전으로 회수하는 경우 양도세까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점 모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류분 관련된 가족 내 다툼은 이런 식으로 좀 해결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김도일 세무사님께도 근데 어쨌든 앞으로 상속세나 증여세 제도가 또 변화할 수도 있잖아. 아까 시청자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뭐 정권에 따라서 아니면은 시기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도 사실 좀 까다롭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상속세 개편 얘기가 나오고 뭐 국회에서 네. 논의가 이루어지다가 사실 다 없어진 얘기가 돼 버렸죠.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세법이 언제 바뀔지는 저희가 예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이 바뀌어도 계속 변하지 않을 원칙 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원칙은 결국에는 시간을 국세청 편이 아니라 본인의 편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화폐 가치는 떨어질 거고요. 자산 가치는 계속해서 높아질 겁니다. 그러나 법 개정은 그거에 발맞추지를 못하거든요. 일괄공제 같은 경우에도 거의 30년 가까이 5억 원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상속세가 불어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미리 증여를 좀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상속세와 증여세 동시에 줄이시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마냥 법 제도 개정만 기다리다가 뭐 증여세만 한 2배, 3배 내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요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원칙은 상속세 납부 재원을 꼭 마련하셔야 된다. 뭐 그게 아니더라도 플랜은 꼭 마련하셔야 된다. 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뭐 아파트 같은 거를 뭐 20억, 30억씩 증여를 뭐 상속을 받았는데 세금만 20억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사실 그냥 금매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밖에 남는 게 없는. 없죠.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세금으로 남고 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꼭 납부 플랜을 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미리 자산을 현금화를 해두는다든지, 뭐 전세를 하셔서 전세금을 받아 놓으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종신보험 가입을 통해서 보험금을 통해 상속세를 좀 마련을 한다든지, 이런 납부 플랜이나 납부 현금 흐름을 꼭 마련해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은 뭐 시간은 이제 저희 편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증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꼭 납부 플랜을 만들어 두셔야 된다. 그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빨리 준비하는 것이 확실히 더 득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세분 플랜을 잘 전문가 짜 봐야겠습니다. 상속 증여가 뭐 단순히 뭐 세금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의 재정이나 앞으로의 미래 계획에도 다 반영이 되고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두 분의 세무 닥터께서 알려주신 내용들 잘 한번 적용해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질문하고 알아보시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세무 닥터와 함께 했습니다. 인사이트 텍스 고혁범 세무사, 세무회계도원의 김도일 대표 세무사 두 분과 함께 했는데 좋은 정보 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거죠. 세금과 금융상품을 어떻게 결합을 해서 우리가 또 자산을 잘 증식시킬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두 번째 관련된 내용 알려주실 전문가를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볼 분은 한국투자증권 최종훈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시청자분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중요한 점은 이익이지만 이익의 절세 또한 중요하겠죠. 그 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최종훈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세금과 금융상품을 결합해서 잘 자산을 증식시킬 방법. 일단은 시청자분의 사연을 또 받아봤습니다. 어떤 고민과 걱정이 있으신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대학에 입학 예정인 20대입니다.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다 보니 경제 관련 책들도 읽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벌고 세금도 똑똑하게 덜 낼수록 부자의 길로 빠르게 갈 것 같더라고요. 현재 저에게 그리고 미래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절세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자, 시청자분 두 번째 사연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미리 내 자산을 대비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아르바이트도 하고 자산을 또 저축하려고 하시는 시청자분입니다. 자, 위원님, 이분의 사연을 저희가 좀 해결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세금과 그리고 금융상품을 연계시키는 것들이 연금저축이라든지 네. IRP나 세액공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좀 세금도 줄이고 자산 늘릴 수 있잖아요. 이런 네. 것들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 의미가 뭘까요, 이거? 네, 되게 좀 직관적으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은 네네.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개인이 노후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하라고 만든 계좌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국민들은 국민연금이 있지만 그거랑 더불어서 사적연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앵커님 그래도 하고 싶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라가 선택한 것은 세액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구나 이제 소득이 생기면은 당연히 세금이 발생하겠죠. 그랬을 때 세액공제를 해주는 게 바로 연금저축과 IRP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필드에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네네.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좀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세금 신고를 할 때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높은 소득을 좀 낮춰주는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조금 더 낮춰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금저축이나 IRP 이런 걸 많이 요즘 가입을 하시잖아요. 네. 많이 이걸로 세금을 좀 절감하고 싶어 하시는데 근데 IRP 같은 경우에는 네. 중도 인출이 안 되잖아요. 네, 이걸 왜 중도 인출을 안 되게 해놨을까요? 네. IRP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세액공제 기능도 있지만 네네. 열심히 일을 해서 퇴직금을 모았는데 이제 DC나 DB로 운영되고 있던 퇴직금을 담는 주머니 역할도 됩니다. IRP가. 그래서 나라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을 해서 그거를 치킨집을 차린다거나 자영업을 한다거나 다른 데 투자를 했다가 이렇게 손실을 보는 분들이 생겨서 이제 그거를 퇴직금을 IRP로 받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퇴직소득세 감면도 되고 과세 이연까지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혜택을 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중간에 찾는다? 그럼 이제 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하겠죠. 네. 네. 기껏 이렇게 뭔가 혜택을 줬는데 그래서 조금 까다롭게 중도 인출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조금 더 쉽게 구별을 해드리자면 네네. 좋은 일 2개와 안 좋은 일 3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좋은 일 2개는 뭐냐면
무주택자가 이제 주택 자금으로 할 때 이제 중도 인출이 되고요. 또 무주택자가 전세 자금으로 필요했을 때 중도 인출이 됩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 세 가지는요. 가입자 배우자나 아니면 부양 가족이 6개월 이상 이제 요양이 필요할 때, 그 다음에 가입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실청할 때, 그 다음에 자연 재난이나 사회적 재난이 있을 때 이렇게 중도 인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요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네, IRP여도. 근데 그 외의 경우에는 네. 인출을 하지 않게 네.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어쨌든 뭐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사적 연금으로 준비를 하면서 노후를 대비하는데 네. 연금을 수령을 할 때 네. 이제 차근차근 나의 생활을 준비해 갈 텐데 연금 수령할 때 뭐 좀 헷갈리신다거나 착각하시거나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가 많고 되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네. 우선 첫 번째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그쵸. 같습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은 원천 징수가 돼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그쵸. 되겠지만 사적연금, 뭐 연전나 IRP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도가 1,500만 원인데 좀 쉽게 말해서 월 125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은 그 모든 금액들이 과세가 조금 더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퇴직연금이 IRP가 이제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했지만 이제 그걸로 포함하고 그다음에 저축한 비용에 대해서 이제 회사나 퇴직할 때 퇴직연금이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거기서 혼돈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은데요. 퇴직금으로 들어온 금액은 쉽게 말해서 1,500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퇴직소득세에 대한 이제 뭐 70에서 60% 정도가 이제 포함되는 감면적인 이제 과세 이연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포함되는데요. 그래서 계좌에 돈이 좀 섞여서 혼돈하는 경우가 굉장히 네네네.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사가 그것은 알아서 세금이 싼 순서대로 저렴한 대로 이제 돈을 인출시켜 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요약을 하자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구별을 하시고 그다음에 각 세율의 구조를 이해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궁금한 건 퇴직연금을 우리가 어쨌든 대비를 해놓는데 사실 뭐 그걸 잘 운영해서 수익률이 좋으면 좋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네. 수익률이 낮으면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들 네. 때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RP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선 수익률이 안 좋으면 좀 속상하겠지만 그렇죠. 네. 네, 무조건 유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네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선은 은행 금리는 지금 한 2.5% 정도잖아요. 그쵸. 근데 IRP나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세액 공제를 하게 되면 16.5% 정도의 세액 공제를 해주니까 네, 훨씬 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8배 정도의 이제 이자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리고 IRP나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매매 차익이라던가 이제 뭐 이자에 대한 발생한 것, 그다음 배당에 발생한 것들에 대한 세금이 우선은 비과세가 됩니다. 우선은 세금을 내진 않고 나중에 과세 이연을 시켜줘서 연금으로 인출할 때 5.5%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 이연이 있고 복리 효과가 있으니까 꼭 유지해야 되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빨리 그런 분들은 좀 포트폴리오로 수정을 해서 네, 공격형, 좀 미들형, 이렇게 좀 수비형 이렇게 나눠서 조금 더 운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 당장 수익률이 별로 안 좋으면 한번 포트 조정을 해보는 것도 네, 맞습니다. 필요하겠죠. 어쨌든 근데 가만히만 있어도 일단은 세금이 많이 면제가 되는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일반적인 시중의 금리보다는 훨씬 이득을 보는 거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유지할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고민인 건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네. 뭐 퇴직연금, 저축, ISA, IRP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다 좋다고 다들 자랑을 해주시는데 네.
그러면 뭐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네. 사실 고민입니다. 네, 맞습니다. 많이 그런 질문을 또 해주시는데 네. 저는 우선 계좌 개설을 해드릴 때 세 가지는 다 해드리긴 합니다. 네네. 근데 굳이 이렇게 뭔가 순서를 정하게 된다면 첫 번째는 ISA 계좌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더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라는 혜택을 받게 되면서 저율과세까지 포함이 되니까 첫 번째는 ISA라는 계좌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연금저축입니다. 네. 그다음에 조금 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 IRP도 있는데 왜 연금저축이냐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중도 인출에 대한 범위가 조금 더 유연하기 때문이죠. 네네. 그다음 세 번째는 IRP입니다. IRP는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주머니와 같은 역할도 되고 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두 가지를 같이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이 60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럼 그 다음으로 퇴직연금을 가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제일 먼저 뭐 다 준비해 놓는 게 제일 좋은데 네. 그렇죠? 일단은 처음으로 뭔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ISA를 네.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계좌, IRP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주셨고 그러면 어쨌든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게 ISA잖아요. 네. ISA에서 거기는 이제 주식 만약에 거기서 투자를 해서 내가 수익을 봤다. 네. 그러면은 비과세 적용이 되잖아요. 네, 요거 맞습니다.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우선은 ISA 좀 배경을 좀 설명을 네네. 드리자면 서민분들이 해외 주식 말고 국내 주식을 좀 활성화시키는 것과 그다음에 그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금들을 증권사로 좀 몰려오게 하려고 하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그림과 같이 좀 보여주시면은 네네. 네, 일반 일반 계좌가 있고 이렇게 ISA 계좌가 있는데 일반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득에 관해서만 이자 소득세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반 계좌의 900만 원의 이득에 대해서 15.4% 과세가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ISA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필터링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필터링은 이익에서 손실을 빼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손익 통산을 해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중개형은 200만 원, 그다음에 서민형은 400만 원 이렇게 표현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럼 그 넘는 금액에 대해서 9.9% 저율과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절세할 수 있는 금융상품들. 그럼 마지막으로 네. 그러면 세법 개정 이야기들이 요즘 또 새 정부 들어서 맞습니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세법 개정에 영향을 받는 거 우리가 대비해야 할 상품은 어떤 걸 보고 좀 대비해야 할까요? 네, 지금 좀 큰 그림으로 보면은 정부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까지 네. 하면서 국내 시장을 많이 밀어주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ISA 계좌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성과 너무 잘 맞는 상품이기 때문에 개편을 조심스럽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확대한다는 얘기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도가 2천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한 4천만 원까지 늘릴 방안을 좀 추진 중이고요. 그다음에 중개형은 비과세가 200만 원까지, 그다음 서민형은 400만 원인데 그 두 개를 500만 원과 1,000만 원 이렇게 상향 조절을 지금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자산이 있으신 분들도 새로운 ISA 계좌가 이제 또 따로 출시된다고 하니까 조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IRP와 연금저축인데요. 과거에는 700만 원까지였거든요, 세액공제가. 근데 지금은 900만 원까지 풀렸잖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과 그다음에 노후 자금에 대한 이제 필요성을 더 알기 때문에 아마 세액공제가 조금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최종훈 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세금을 또 절세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을 잘 준비하셔서 가입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잘 알려드렸으니까 잘 활용하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투자증권 최종훈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